여러분, 그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영적 해석가 중 가장 높은 적중률을 가진 브랜든 빅스가 말했습니다. 11월의 어느 밤, 한국의 모든 문을 잠그십시오. 이건 단순한 공포 예측이 아닙니다. 이건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브랜든 빅스. 그는 지난 15년간 23개의 영적 사건을 예언했고 그중 21개가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지진, 팬데믹, 대정전, 그리고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말한 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다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 밤이 영적 세계와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인지, 문을 잠그라는 말의 진짜 의미, 그리고 이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건 시험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깨어남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가, 그 자체가 우연이 아닙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월 7일 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먼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가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 설명할 수 없지만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 감각. 바로 그겁니다. 영적 사건이 다가올 때 우리 내면은 먼저 알아챕니다. 머리가 이해하기 전에 가슴이 먼저 반응하죠. 11월 7일의 악돈 지금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 감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착각이 아닙니다. 집단 무의식에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옛 선조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신호는 낮이 아닌 밤이 온다는 것에. 왜일까요? 낮에는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자동차 소리, 알림음들이 우리 감각을 채웁니다. 하지만 밤은 다릅니다. 어둠 속에서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면 비로소 우리는 바른 차원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11월 7일 밤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밤은 단순히 해가 진 시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사이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브랜든 빅스가 남긴 메시지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모든 문을 잠그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공포 영화를 떠올립니다. 무언가 위험한 존재가 밖에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자.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빅스가 말하는 문은 물리적 문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건 의식의 문입니다. 세상의 잡음에 열려있는 우리 마음의 문을 닫으라는 뜻이자 두려움이 아니라 집중을 위한 조언입니다. 11월 7일이라는 날짜 자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연히 정해진 날이 아닙니다. 천체의 배치,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인류 의식의 파동이 모두 하나로 모이는 지점입니다. 그날 밤 공기는 평소와 다를 겁니다.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이상하게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은 착각을 경험할 수도 있자. 이 모든 게 신호입니다. 현실이 평소보다 더 생생하게, 더 선명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일상에서 깨어난 의식으로의 전환. 대부분의 사람들은 11월 8일 아침 평소처럼 일어날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준비된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에.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남습니다. 브랜든 빅스가 말한 그 문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왜 하필 문을 잠그라고 했을까요? 이제 그 비밀을 풀어볼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경고를 들으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현관문 자물쇠를 확인하고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침입자를 걱정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물리적 세계에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브랜든 빅스가 말하는 건 나무로 만든 문이 아닙니다. 새로 든 자물쇠도 아니죠. 그가 경고하는 건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문입니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출입구 말이자.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우리 귀에는 수백 가지 소리가 들어옵니다. 광고, 뉴스, 사람들의 수다, 휴대폰 알림음. 이 모든 소음이 우리 의식 속으로 계속 들어오자 문을 잠근다는 건 바로 이 끊임없는 침입을 차단하는 겁니다. 11월 7일 밤, 외부의 목소리를 모두 닫아야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만 들리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 속삭임이 바로 영적 세계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봐 봅시다. 우리 몸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생체 전기장이라 부르고 영적 전통에서는 기운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모든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우리 생각과 감정이 이 장의 구멍을 만든다는 사실이자 분노할 때, 두려워할 때, 욕망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겁니다. 그 문으로 원치 않는 에너지들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평온할 때, 집중할 때, 감사할 때는 그 문이 자연스럽게 닫힙니다. 11월 7일 밤에는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막이 평소보다 얇아집니다. 마치 두 방 사이의 벽이 투명해지는 것처럼요. 이건 위험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던 것들에 감지할 수 있는 순간이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순간에 알아차리려면 완전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휴대폰을 보고 있거나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잡념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빅스는 말합니다. 그날 밤은 행동의 시간이 아니라 인식의 시간이라고. 뭔가를 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 위험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은 주의가 합쳐지는 것, 그 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문을 잠그라는 말은 결국 이겁니다.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초대장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날 밤 무엇이 나타날까요? 사람들은 어떤 신호를 경험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징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1월 7일 밤, 전국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동시에 보고될 겁니다. 개들이 이유 없이 짖어대고 고양이들이 호금을 응시하며 새들이 한밤중에 날아오릅니다. 어떤 집에서는 형광등이 깜빡이고 다른 집에서는 전자기기가 오작동을 일으키자,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같은 밤 비슷한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붕시성의 법칙입니다. 큰 영적 사건이 일어날 때 자연은 먼저 반응합니다. 동물들은 우리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지진이 오기 전 쥐들이 먼저 도망가고 쓰나미가 오기 전 코끼리들이 먼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왜 그럴까요? 그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감각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파동을 느끼는 능력 말이자. 11월 7일 밤, 만약 주변의 동물들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주는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떨리고 있자 돌멩이도, 나무도, 우리 몸도, 생각도,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이 모든 진동이 하나의 주파수로 맞춰집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같은 음을 내는 것처럼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특정한 방향으로 불고 전기가 특정한 패턴으로 흐르고 사람들의 감정이 같은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공명입니다. 11월 7일 밤은 전국이, 아니 전 세계가 하나의 주파수로 진도하는 밤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밤을 특별하게 불렀습니다. 문이 열리는 밤이라고요. 무슨 문일까요? 차원과 차원 사이의 문입니다. 평소에는 두꺼운 장막으로 가려져 있지만 특정한 내 밤에는 그 장막이 얇아집니다. 투명해지자. 그래서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를 볼 수 있고 저쪽 세계에서 이쪽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보는 건 아닙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눈을 감고 있어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시력이 아닙니다. 감수성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11월 7일 밤,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고요 속에 머물 줄 아는 사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 세상의 리듬에 민감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날 밤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낄 겁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온몸으로 아는 그 느낌, 바로 그게 진짜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브랜들은 어떻게 이 날짜를 알았을까요? 수많은 밤 중에서 왜 하필 11월 7일이라고 말한 걸까요? 그가 보고 있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브랜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잊혀진 예언들을 다시 세상에 꺼내는 사람입니다. 고대 문헌 속에 숨겨진 암호 같은 메시지들을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단순한 예언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통역자에 가깝습니다. 영적 세계의 언어를 우리 세계의 언어로 번역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말은 항상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문을 잠그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브랜든의 언어에서 문은 의식의 통로입니다. 세상에 소음이 들어오는 입구자. 그걸 잠근다는 건 외부 자극으로부터 내면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밤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해가 진 시간이 아니라 영적 영역이 활성화되는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그의 모든 경골은 이런 시기입니다. 겉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속에는 여러 층의 의미가 숨어있자 오래전 기록들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이 지켜보는 밤, 천사들이 내려오는 밤, 인간과 신이 만나는 밤, 여러 문화권에서 이런 특별한 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브랜든이 하는 일은 이 옛지혜를 지금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겁니다. 11월 7의 밤도 그런 맥락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예고되어 온 순간이 지금 우리 시대에 다시 찾아온다는 거자. 브랜든이 한국을 언급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월 7의 밤, 한반도 위로 펼쳐진 에너지장이 평소보다 훨씬 얇아진다고요. 마치 두꺼운 커튼이 아른 천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곳보다 더욱 강하게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감지할 수 없었던 진동, 소리, 감각들이 그네 밤만큼은 뚜렷하게 다가올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 느끼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브랜든은 사람들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는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 주의를 기울이라고요. 공포는 의식을 닫아버리지만 각성은 의식에 엽니다. 11월 7의 밤은 시험대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평소에는 닫혀있던 인식의 문이 잠시 열리는 순간이자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패닉이 아니라 평정. 그게 브랜든이 진짜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브랜든이 가장 강조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의 밤, 시계는 똑같이 돌아가지만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느껴진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시간이 멈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시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초침은 똑딱거리고 분침은 움직이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11월 7일 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발의 겁니다. 브랜든은 이걸 의식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물리적 시간과 심리적 시간이 분리되는 순간이자 깊은 영상에 들어갈 때처럼, 꿈을 꿀 때처럼 시간이 늘어나거나 압축되는 느낌. 바로 그런 상태가 그네 밤 전국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현상 앞에서 사람들은 둘로 나뉩니다. 한쪽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11월 7의 밤은 그냥 평범한 밤입니다.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고 일상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합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고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고 공기가 달라진 걸 느낍니다. 같은 밤인데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현실. 차이는 뭘까요? 깨어있는가, 잠들어 있는가입니다. 브랜든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심판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기록할 뿐이라고. 11월 7의 밤은 누군가를 바라보나 보상하는 밤이 아닙니다. 그저 구분하는 밤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경계선. 시험지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상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사람과 어둠에 묻히는 사람이 구분되듯이요. 그날의 밤을 경험하는 방식은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중력이 2배로 늘어난 것 같은 압박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발이 땅에서 떠오를 것 같은 부유감. 또 어떤 사람은 소리가 다르게 들릴 겁니다.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미세한 진동, 멀리서 들려오는 울림. 이 모든 게 신호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다른 주파수로 조율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1월 8일 아침, 해가 뜰 겁니다. 뉴스는 평소처럼 나오고 사람들은 출근길에 오릅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같은 풍경을 보는데 다르게 보이고, 같은 소리를 듣는데 다르게 들리고, 같은 공기를 마시는데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의식의 전환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안으로는 모든 게 바뀐 상태. 그리고 이 변화가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1월 7의 밤을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브랜든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을 들어봅시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11월 7의 밤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각성일까요?
브랜드는 분명히 말합니다. 진짜 안전은 밖에 있지 않다고요.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숨는다고 해서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보호는 내면에서 옵니다. 고요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중심, 깨어있는 의식. 그게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11월 7일 밤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미 선택한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11월 8일 아침 해가 뜨면 뉴스는 평소처럼 흘러갈 겁니다. 대형 사건이 보도되지도 않을 겁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내면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테니까요. 그들은 같은 거리를 걷지만 다른 세상을 보고, 같은 말을 듣지만 다른 의미를 이해하고, 같은 하루를 살지만 다른 차원에서 숨쉬게 됩니다. 신문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그게 진짜 사건입니다. 브랜든이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기록한다. 11월 7일 밤은 시험이 아니라 측정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가리는 게 아니라 누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마치 학교 시험이 아니라 건강검진 같은 겁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건 현재 상태를 보여줄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느냐 마느냐. 그날 밤 조용히 깨어있던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가 움직였다는 걸, 귀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걸, 이건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식의 진화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 영향은 엄청납니다. 한 사람의 의식이 바뀌면 그 사람을 둘러싼 세상도 바뀌니까요. 브랜든의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듣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걸 느낀 사람은 다시는 잠들 수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11월 7일 밤은 공포 영화가 아닙니다. 재난 영화도 아니죠. 이건 통과의 례입니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문파. 누군가는 그 문턱을 넘고 누군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각자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결국 11월 7일 밤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의식, 새로운 인식,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깨어있으면 됩니다.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본 당신이라면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가 브랜든의 예언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은 예언과 영적 해석일 뿐 절대적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이 흥미로운 주제를 함께 탐구해 본 것입니다. 11월 7일 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예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예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는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는 변화를 느낄 수 있는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11월 7일 밤,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 함께 이 신비로운 여정을 계속 이어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지금 이 순간 한반도에서 90년 된 예언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1935년 미국의 한 사진사, 그는 눈을 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반도를 봅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땅. 그곳이 둘로 찢어지고 피로 물듭니다. 하지만 그 땅은 폐허에서 일어나 세상을 놀라게 할 빛이 될 것입니다. 15년 후 한국전쟁. 예언은 실현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가 케이시. 14영계가 넘는 예언 중 8,976개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유럽의 전쟁, 스마트폰 시대, 현대인의 영혼 상실까지 모두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자주 말한 땅,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고통받은 민족이 세상을 치유할 것이다. 그곳에서 새벽을 여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2025년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K-팝은 전 세계를 움직이고 K-드라마는 190개국에서 시청됩니다. 하지만 K씨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닌 영혼의 각성이다. 지금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K씨가 본 23개의 한국 예언 중 실현된 18개, 아직 남은 5개의 미래, 예언, 그리고 그가 말한 새벽의 사람은 누구인지 여러분이 바로 그 예언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에드가 케이시. 이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는 유명한 철학자도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1877년 미국 켄터키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학교는 8학년까지만 다녔습니다. 책도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21살이 되던 해 케이시는 사진관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한 최면술사가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잠들어 보세요. 깊은 잠 속에서 케이시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병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대의 혈액순환 문제, 치료법까지 말했습니다. 깨어난 후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픈 사람들, 답을 찾는 사람들. 케이시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의학 용어를, 해부학을, 그가 배운 적 없는 지식들을. 사람들은 충격받았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은 사진사가 이런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케이시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는 단지 도구였습니다. 무언가 더 큰 것의 통로였습니다. 43년간 1901년부터 1944년까지 케이시는 14306번 잠들었습니다. 매번 다른 질문, 다른 답, 병을 치료하는 법, 과거의 삶, 미래의 사건들,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속기사가 모든 단어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데 케이시가 본 것은 개인의 병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전쟁을 보았습니다. 대륙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명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1920년대 그는 말했습니다. 거대한 전쟁이 올 것이다. 십자가가 뒤틀릴 것이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평화가 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939년 나치가 일어섰습니다. 하켄크로이츠. 뒤틀린 십자가가 유럽을 집어삼켰습니다. 1930년대 그는 기술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빛으로 세상을 볼 것이다. 상자를 통해 말할 것이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갈 것이다.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케이시는 1945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67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살아 있습니다. 그가 남긴 306개의 기록, 그중 수천 개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까?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통로일 뿐이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 모두 안에 있다. 우리가 잊어버렸을 뿐이다. 그의 예언들은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사랑의 경고였습니다. 인류여, 본질로 돌아가라. 사랑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케이시가 본 미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 중 가장 어두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전쟁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깊은 무너짐을 보았습니다. 인류는 2번의 큰 전쟁을 겪을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21세기에는 다른 종류의 전쟁이 온다. 총이 아니라 영혼의 전쟁, 폭탄이 아니라 진실의 붕괴. 케이시가 본 그 어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앞에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케이시가 본 첫 번째 전쟁은 1914년에 왔습니다. 유럽 전역에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수백만 명이 참호에서 죽었습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전쟁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1912년에 이미 말했습니다. 큰 불이 유럽을 삼킬 것이다. 왕들이 무너질 것이다.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2년 후 그의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1918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평화가 왔다. 하지만 K씨는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큰 전쟁이 올 것이다. 왜곡된 상징이 하늘을 뒤덮을 것이다.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켄크로이츠, 뒤틀린 십자가가 유럽 전역에 펄럭였습니다.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도시들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K씨는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40년대 K씨는 21세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본 미래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총과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붕괴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질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집도, 음식도, 기계도. 하지만 영혼은 굶주릴 것이다. 진실을 잃어버릴 것이다. 서로를 잃어버릴 것이다. 거짓 지도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지배할 것이다. 진실은 조롱받을 것이다. 혼란이 세상을 덮을 것이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뉴스를 켜면 무엇이 보입니까? 분열입니다. 증오입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혼란입니다.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지만 외롭습니다. 부유하지만 공허합니다. K씨는 이것을 70년 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인류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구 자체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땅이 떨릴 것이다. K씨가 말했습니다. 바다가 분노할 것이다. 하늘이 울부짖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류가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다. K씨는 자연재해를 단순한 재난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지구의 언어로 보았습니다. 경고의 언어, 치유의 언어, 지구는 살아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인류가 사랑을 잃으면 지구는 균형을 되찾으려 할 것이다. 지진으로, 해일로, 폭풍으로. 지난 20년을 돌아보십시오. 쓰나미가 왔습니다. 지진이 도시를 무너뜨렸습니다. 태풍이 강해졌습니다.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바다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K씨는 더 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원인을 보았습니다. 인류의 영혼이 길을 잃었을 때 자연도 균형을 잃는다고.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가 경고했습니다. 경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도덕이 무너질 것이다. 신뢰가 사라질 것이다. 공동체가 흩어질 것이다. 왜입니까? K씨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인류가 사랑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클 것이다. 하지만 K씨는 절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그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온다. 그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은 어디서 올까요? K씨는 명확히 보았습니다. 서방이 아니었습니다. 유럽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동방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땅에서, 전쟁으로 찢겼지만 다시 일어선 민족에서. 1944년 6월 K씨의 마지막 리딩 중 하나. 그는 반도를 보았습니다. 폭격받고 불타는 땅. 하지만 동시에 그는 미래도 보았습니다. 그 땅에서 피어날 빛을. 그곳 사람들은 고통을 안다. K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통을 지혜로 바꿀 것이다. 그들이 세상에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이다. K씨가 본 그 반도, 그 민족, 그것은 수수께끼였습니다. 80년이 지난 지금 그 수수께끼가 풀리고 있습니다. 1935년 3월 K씨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날의 질문은 특별했습니다. 미래의 세계는 어디서 변화할까요? K씨의 입이 열렸습니다. 서쪽이 아니다. 동쪽이다. 먼 반도, 바다로 둘러싸인 땅에서 하늘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곳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왕이 아니다. 교황도 아니다. 대통령도 아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도자인데 왕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라니? K씨는 계속했습니다. 그는 권력으로 이끌지 않는다. 빛으로 이끈다. 그의 힘은 군대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
그는 동방과 서방을 잇는 다리가 될 것이다. 그는 새로운 지혜를 가져올 것이다. 오래된 것이지만 잊혀진 지혜, 사랑의 지혜, 연결의 지혜. 1938년 9월 K씨는 더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땅은 고통받을 것이다. 분열될 것이다. 같은 핏줄이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눌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이 그들을 깨울 것이다. 상처받은 자만이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다. 무너진 자만이 진정으로 세울 수 있다. 속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느 땅입니까? K씨가 대답했습니다. 동방 끝, 태양이 떠오르는 곳. 작지만 강한 땅. 사람들은 일본을 생각했습니다. 중국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K씨의 눈은 더 멀리 보고 있었습니다. 1944년 6월, K씨의 마지막 해. 그는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반도, 산으로 덮인 땅, 삼면이 바다다. 그곳이 둘로 찢어진다. 북과 남, 형제가 적이 된다. 그해 8월, K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살아 움직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한반도 해방. 35년 식민 지배가 끝났습니다. 1945년 9월, 38선. 소련과 미국이 반도를 나눴습니다. K씨가 본 그대로 1950년 6월 25일, 전쟁. 3년간 피를 흘렸습니다.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도시가 잿더미 되었습니다. 1953년 7월, 휴전. 하지만 분단은 계속되었습니다. 남쪽, 대한민국, 완전한 폐허였습니다. 1인당 소득 67달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 K씨가 보았던 고통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마음을 가졌다. 1942년 K씨가 말했습니다. 규율의 마음, 인내의 마음. 그들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선다. 그들은 한을 품는다. 깊은 슬픔을. 하지만 그 한이 증오로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창조의 씨앗이 된다. 한. K씨는 이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한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다. 그것은 변화의 에너지다.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힘이다. 1960년대. 한국인들은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공장을 세웠습니다.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1970년대. 수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전 세계가 한국을 보았습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를. 1990년대 말.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금을 모았습니다. 함께 위기를 넘었습니다. 2000년대. 문화가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음악, 드라마, 영화. 한국의 마음이 세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 반도체 1위, 조선 1위, 배터리 1위, 문화 수출 190개국. K씨가 말했던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은 상처받았기에 치유의 힘을 알았습니다. 가난했기에 나눔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분열되었기에 화합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K씨가 본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상처받은 나라가 세상을 치유할 것이다. 어떻게? 무기로가 아닙니다. 경제로도 아닙니다. 본보기로, 희망으로. 보라, K씨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증명할 것이다. 어떤 고통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분열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사랑이 증오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K씨는 또 보았습니다. 그 땅에서 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 왕관도 없고 군대도 없다. 하지만 그의 말이 국경을 넘을 것이다. 그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지 않는다. 새로운 정당을 세우지 않는다. 그는 단지 거울이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울. 그가 오면 사람들은 깨달을 것이다. 진정한 힘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에 있다는 것을. 진정한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언제 나타납니까? K씨는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징조를 말했습니다. 혼란이 극에 달할 때, 사람들이 길을 완전히 잃었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새벽이 온다.
1943년 11월 K씨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K씨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더 경외로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폐허에서 태어난다. 부모는 가난하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순수하다. 그의 눈은 맑다. 그는 고통을 안다. 왜냐하면 그도 고통받았기 때문이다. 속기사가 적었습니다. 모든 단어를. 그는 권력을 원하지 않는다. 왕관을 쓰지 않는다. 군대를 지휘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말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넌다. 그는 동방과 서방을 잇는다. 어떻게? 사랑으로.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태어났다. K씨는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듣지 않는다. 사람들은 비웃는다. 미쳤다고 한다. 꿈꾸는 자라고 조롱한다. 그는 거부당한다. 멀리 쫓겨난다. 상처받는다. 하지만 그는 계속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진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서히, 아주 서서히 사람들이 듣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1명, 그 다음 10명, 그 다음 100명. 왜? 그의 말에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의 삶에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산다. 1944년 2월 K씨는 다시 이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K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화려하지 않다. 그는 조용하다. 그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거울이다. 거울? 질문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 그를 보면 사람들은 자신을 본다. 자신의 가능성을, 자신의 빛을, 자신의 사랑을. 그는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는다. 그는 당신 안을 보라고 한다. 당신도 빛이다 라고 한다. 그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는 안내자다. 길을 보여주는 자다. 하지만 걷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K씨의 목소리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를 알아보는 표시가 있다. 첫째, 그는 겸손하다.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 둘째, 그는 사랑한다. 저까지도 사랑한다. 셋째, 그는 고통받았다. 그래서 남의 고통을 안다. 넷째, 그는 순수하다. 권력을 원하지 않는다. 돈을 원하지 않는다. 명예를 원하지 않는다. 다섯째, 그의 말과 삶이 하나다. 이중성이 없다. 하지만 K씨는 경고도 했습니다. 그를 신으로 만들지 마라. 그는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단지 깨어난 사람일 뿐이다. 그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그가 보여주는 것은 그 자신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가능성이다. 그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지 않는다. 새로운 교리를 세우지 않는다. 그는 단지 기억하게 한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무엇을? K씨가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빛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라는 것. 인류는 이것을 잊었다. 그래서 길을 잃었다. 그래서 고통받는다. 그래서 서로 싸운다. 새벽을 여는 자는 이것을 기억하게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1944년 6월 K씨의 마지막 리딩 중 하나. 그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가 나타날 때 세상은 혼란 속에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길을 잃었을 것이다.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다. 두려움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분열이 깊어질 것이다. 증오가 커질 것이다. 바로 그때 그가 온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그는 영광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는 상처를 가져온다. 자신의 상처를.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빛이 들어온다. K씨는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힘은 무엇인가? 마음의 순수함이다. 그것뿐이다. 그는 완벽하지 않다. 실수한다. 넘어진다. 하지만 그는 일어선다. 그리고 다시 사랑한다. 그의 임무는 무엇인가? K씨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의식의 문을 여는 것.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그가 오면 사람들은 보기 시작할 것이다. 다른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랑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야망이 동정심으로 바뀔 것이다. 경쟁이 협력으로 바뀔 것이다.
두려움이 사랑으로 바뀔 것이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K씨는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그가 오기 전에 큰 혼란이 온다. 사람들은 길을 완전히 잃을 것이다. 거짓 지도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말한다. 분열로 지배한다.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를 것이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일 것이다.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분리의 밤이다. 하지만 K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혼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사람들은 선택하기 때문이다. 빛을 선택하는 자와 두려움에 머무는 자로 나뉠 것이다. 이것이 대분열이다. 새벽 전 가장 어두운 밤. 그렇다면 K씨가 본 그 혼란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그 분리의 밤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1943년 12월.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K씨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날의 질문은 무거웠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무엇이 옵니까? K씨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슬펐습니다. 어둠이다. 완전한 어둠. 사람들이 길을 완전히 잃는 밤이다. 그것은 분리의 밤이다.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밤. 사랑과 두려움이 나뉘는 밤. 속기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K씨는 계속했습니다. 그 밤에 거짓 지도자들이 일어난다. 그들은 높은 곳에 선다. 큰 소리로 외친다. 나를 따르라. 내가 답이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공허하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말한다. 분노로 말한다. 증오로 말한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한다.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무엇이 진실입니까? 진실은 조롱받는다. 지혜는 어리석음으로 불린다. 선은 악으로, 악은 선으로 불린다. K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시험의 시간이다. 선택의 시간이다. 인류는 둘로 나뉜 것이다. 빛을 선택하는 자들과 두려움에 머무는 자들로. 빛을 선택한 자들은 외로울 것이다. 조롱받을 것이다. 미쳤다고 불릴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걸을 것이다. 두려움에 머무는 자들은 많을 것이다. 그들은 함께 모인다. 큰 소리로 외친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공허하다. 1944년 3월, K씨는 더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지도자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그가 말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을 높인다. 나만이 답이다 라고 말한다. 둘째, 그들은 분열시킨다. 우리와 그들을 만든다. 적을 만든다. 셋째, 그들은 두려움을 팔 것이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한다. 넷째, 그들은 권력을 원한다. 그들의 눈에서 볼 수 있다. 그들의 말에서 들을 수 있다. 다섯째,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 사랑을 말하지만 증오를 행한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뉴스를 켜십시오. 소셜미디어를 보십시오. K씨가 본 것이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들. 나만이 옳다. 너희는 틀렸다. 분열시키는 말들. 두려움을 파는 목소리들. K씨는 80년 전에 이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것도 보았습니다. 기술을. 1930년대 중반. K씨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늘을 지배할 것이다. 새처럼 날 것이다. 당시 비행기는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늘은 비행기로 가득합니다. 소리를 담을 것이다. 빛을 담을 것이다. K씨가 계속했습니다. 상자 안에 세상을 넣을 것이다. 1930년대에는 라디오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없었습니다. 인터넷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K씨는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상자를 통해 세상을 볼 것이다. 집에 앉아서 지구 반대편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상자로 말할 것이다. 서로 얼굴을 보며 말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화상통화를 보았습니다. 인터넷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K씨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고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이 인류를 시험할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연결될 것이다. 하지만 외로울 것이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볼 것이다. 하지만 진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할 것이다. 하지만 서로의 말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상자를 볼 것이다.
하지만 서로의 눈을 보는 것을 잊어버릴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며칠 동안 누군가의 눈을 진심으로 바라보았습니까? 아니면 화면만 보았습니까? 케이시는 또 의학의 발전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병을 정복할 것이다. 그가 1940년대에 말했습니다. 수술이 발전할 것이다. 약이 강해질 것이다. 심장을 고칠 것이다. 간을 교체할 것이다. 눈먼 자를 보게 할 것이다. 놀라운 예언입니다. 장기 이식, 심장 수술, 현대의학의 기적들을 그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고했습니다. 몸은 치유될 것이다. 하지만 영혼은 병들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100년을 살 것이다. 하지만 공허하게 살 것이다. 암을 치료할 것이다. 하지만 마음의 병은 더 깊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를 보십시오. 수명은 늘어났습니다. 의학은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늘어났습니다. 불안은 커졌습니다. 자살률은 올라갔습니다. 케이시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또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질병에 관해 1940년 케이시가 말했습니다. 작은 것들이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병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다시 올 것이다. 새로운 형태로. 그것들은 변한다. 적응한다. 과학이 답을 찾으면 그것들은 다시 변한다. 바이러스를 말하는 것입니까? 케이시는 바이러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것들은 계속 올 것이다. 왜냐하면 인류가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다. 몸만 치료해서는 안 된다. 영혼도 치료해야 한다. 지구도 치료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계속 몸만 치료하려 할 것이다. 지난 몇 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염병이 왔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과학은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왜 왔습니까? 케이시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류가 자연에서 너무 멀어졌기 때문이다. 서로에서 너무 멀어졌기 때문이다. 사랑에서 너무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구가 말한다. 멈춰라. 돌아보라. 기억하라. 케이시는 기술과 의학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구다. 좋은 도구다. 하지만 도구일 뿐이다. 문제는 도구가 아니다. 문제는 마음이다. 우리가 이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다. 우리가 사랑으로 쓰면 그것은 축복이 된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쓰면 그것은 저주가 된다. 기술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기술도 연결한다. 우리가 분열되어 있으면 기술도 분열시킨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케이시가 본 분리의 밤 한가운데 거짓 지도자들이 외칩니다. 두려움이 퍼집니다. 기술은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몸은 치유되지만 영혼은 병들어 갑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희망도 보았습니다. 이 어둠은 필요하다. 그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빛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에 머물 것인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분열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시대의 질문이다. 이것이 대분열이다. 그리고 이 선택 후에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 새로운 시대는 어떤 모습입니까? 케이시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1944년 8월 케이시의 마지막 리딩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매우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특별했습니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파괴될까요? 케이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니다. 세상은 파괴되지 않는다. 변화한다. 안에서부터. 폭탄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의식으로 변한다.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열린다. 속기사는 조심스럽게 적었습니다. 새로운 문명이 온다. 케이시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안에서 온다.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다. 천천히. 한 명씩. 그들은 기억할 것이다. 무엇을?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들이 기억할 때 모든 것이 변한다. 케이시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선명하게. 전쟁으로 무너진 도시들이 있다. 하지만 그곳이 새로운 지혜의 중심이 될 것이다. 가난했던 땅이 있다. 하지만 그곳이 풍요의 원천이 될 것이다.
분열되었던 민족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화합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다. 힘이 아니라 의식이 이끄는 시대. K씨의 목소리가 더 강해졌습니다. 인류가 언제 치유될까? 밖에서 답을 찾는 것을 멈출 때다. 안을 볼 때, 자신 안의 신성을 들을 때, 모든 사람 안에 신이 있다. 모든 사람 안에 빛이 있다. 모든 사람 안에 사랑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잊었다. 그래서 고통받았다. 그래서 싸웠다. 그래서 파괴했다. 하지만 기억이 돌아온다. 새로운 시대에 하나씩 천천히 확실하게 1944년 9월 K씨는 다시 한반도를 보았습니다. 동방의 땅. 그가 말했습니다. 작은 반도. 그곳이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 될 것이다. 왜? 그들이 모든 것을 겪었기 때문이다. 식민 지배를 겪었다. 전쟁을 겪었다. 분단을 겪었다. 가난을 겪었다. 하지만 그들은 일어섰다. 무너지지 않았다. 사랑을 잃지 않았다. K씨의 목소리가 경외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이미 보여주고 있다. 문화로, 기술로, 그리고 이제 영성으로 그들의 노래가 세상을 움직인다. 왜? 그 안에 한이 있기 때문이다. 고통이 아름다움으로 변한 것.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을 감동시킨다. 왜? 그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절망을 이겨낸 희망.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세상에 더 깊은 것을 보여줄 것이다. 무엇을? K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의식이다. 깨어남이다. 사랑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증거. 그들은 권력으로 세상을 이끌지 않는다. 본보기로 이끈다. 그들은 군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음으로 영향을 미친다. 조용히, 겸손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K씨는 더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땅에서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나온다. 정치가 아니다. 의식이다. 대통령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깨어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 법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 평화를 만든다. 그리고 한국이 이것을 보여줄 것이다. 조용히, 꾸준히. 어떻게? 섬김으로, 나눔으로, 연결로. 그들은 선포하지 않는다. 우리를 따르라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산다. 사랑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본다. 아, 저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구나. 저렇게 변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K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리더십이다. 지배가 아니라 섬김. 명령이 아니라 본보기. 한국은 작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클 것이다. 왜? 그들이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법을 아는 유일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왜? 그들이 분열을 화합으로 만드는 길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 분단되어 있다. 하지만 그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 세상은 볼 것이다. 어떤 상처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어떤 분열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1944년 말 K씨의 마지막 메시지 중 하나. 그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21세기를, 우리 시대를. 사람들이 물을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이것이 질문이다. 유일한 질문. 새로운 시대가 온다. 확실하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되었는가? 준비란 무엇인가? 돈이 아니다. 권력이 아니다. 준비란 마음이다. 열린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준비란 기억이다. 우리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일 수 있는지. K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언이다. 경고가 아니라 약속이다. 파괴의 예언이 아니라 변화의 예언이다. 끝의 예언이 아니라 시작의 예언이다. 믿어라, 믿지 마라.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라. 당신 안에 빛이 있다. 당신 안에 사랑이 있다. 당신 안에 힘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깨어날 때 세상이 깨어난다. 당신이 치유될 때 세상이 치유된다. 당신이 사랑할 때 세상이 사랑받는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비밀이다. 여기까지가 에드가 K씨가 본 한국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예언일 뿐입니다. 절대적 진실이 아닙니다. K씨는 많은 것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틀린 것도 있었습니다.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맹목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하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하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하나의 가능성으로. 그리고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 미래는 예언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선택으로 케이시의 메시지가 진실이든 아니든 하나는 확실합니다. 사랑은 증오보다 강합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희망은 절망을 넘어섭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2026년 한국의 큰 전환을 가족과 삶을 지키는 3가지 준비로 정리해드립니다. 예언을 믿든 믿지 않든 10분 안에 가정, 재정, 마음가짐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미 텍사스의 브랜든 빅스, 40년 사역을 해온 인물로 팬데믹과 미국 대선 예견으로 알려진 사람이 이번 달 한국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 생방송은 1시간 만에 35만 명이 몰렸고 곧 비공개가 됐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준비하라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전쟁이나 정치가 아닌 영적 전환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고진감래를 말했습니다. 고통을 지나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요. 이 변화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모, 자영업자, 은퇴자, 직장인 각자의 자리에서 의로운 선택이 모여 큰 흐름이 됩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품격 있는 대비의 이야기입니다. 시청자님, 각자의 작은 등불이 모이면 한국은 더 밝아집니다. 잠시 후 그 방송이 왜 비공개 처리되었는지와 2026년 시나리오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체크리스트 원문을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브랜든 빅스가 본 것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달 초 그가 공개한 생방송의 내용은 그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예언과 달랐습니다. 경제 위기를 말하는 것도 아니었고 전쟁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변동을 예측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영혼의 차원, 운명의 차원, 한 나라 전체의 정신적 방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빅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계시는 내가 지금껏 받은 것 중 가장 복잡하고 심오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걸어야 할 영적 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시간 반 동안 이어진 그의 말 속에는 한국을 향한 깊은 애정과 동시에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벌을 내리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파괴하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화를 위한 과정입니다. 빅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오랜 세월 쌓여온 악행, 부정애, 그리고 영적 정체 때문에 한국은 지금 하나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 너머에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나은 한국, 더 정의로운 사회,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빅스가 본 한반도 상공의 그 거대한 형상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천사 같기도 하고 거대한 빛의 존재 같기도 했습니다. 정의 그 자체가 형상을 이룬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존재는 강력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굳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비로웠습니다.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엄격하게 심판하지만 그 심판의 끝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선택받았다는 뜻입니다.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거대한 힘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빅스가 더 깊이 들여다봤을 때 그 형상은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수한 별들이 모여 하나의 은하를 이루듯이 말입니다. 정치인도 있었고, 기자도 있었고, 평범한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학생도 있었고, 직장인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정의를 원한다는 것,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한다는 것, 한국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빅스는 이들을 어둠을 밝히는 천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작은 작을 것입니다. 한두 사람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물처럼 퍼져나갑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꽃이 되고 그 불꽃이 모여 거대한 빛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빅스가 본 변화의 시작은 조용했습니다.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 언론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 작은 사건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올 것입니다. 부패에 관한 작은 폭로, 뇌물수수의 증거, 억압당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기득권층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작은 잡음 정도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이 작은 진실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 건의 폭로가 또 다른 폭로를 부르고 하나의 증언이 또 다른 증언을 이끌어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사실인가?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이렇게 많았나? 의문이 생기고 의문은 관심으로 바뀌고 관심은 분노로 변합니다. 내년 초가 되면 이 작은 폭로들이 전 국민의 화제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내년 중반쯤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변화의 속도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나타납니다. 기득권이 강하게 저항할수록 국민의 지지는 더욱 커집니다. 막으려 할수록 더 큰 힘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작은 눈덩이가 산비탈을 굴러 내려오며 거대한 눈사태가 되듯이 이 개혁의 움직임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될 것입니다. 빅스는 2026년을 한국이 가장 혼란스러운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경제는 불안정해지고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이 폭발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고 저녁이 되면 또 다른 사건이 터집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빅스가 본 미래에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지위를 잃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영향력을 잃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기득권의 반격은 가혹할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보복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진정한 변화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혁명은 없다는 것을. 2027년은 결정의 해가 될 것입니다. 한국이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낡은 방식으로 되돌아갈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이 선택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빅스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내부의 변화만이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가 본 것 중에는 미국으로부터 오는 두 가지 선물이 있었습니다. 이 선물들은 한국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빅스가 본 이 선물들은 무엇일까요? 그의 계시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방문은 단순한 외교적 예방이 아닙니다. 그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돈이나 물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지원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선물은 첨단 방위 기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몇 개 더 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의 방어 능력 자체를 완전히 다른 단계로 끌어올리는 기술입니다. 빅스는 이것이 한국을 동아시아에서 훨씬 더 강력한 위치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받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 그 이상의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군사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이 발언하는 목소리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강한 방어력을 가진 나라의 말은 다르게 들립니다. 주변 국가들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하는 약한 나라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하는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정보 기술입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 강국입니다. 반도체, 전자제품, 통신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빅스가 본 이 기술은 그보다 훨씬 앞선 것입니다. 차세대 기술,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기술입니다. 이것을 받게 되면 한국의 첨단 산업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합니다. 지금까지는 따라가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앞서가는 입장이 됩니다. 글로벌 기술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극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기술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배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협력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가 전체의 부가 증가합니다. 이 두 가지 선물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빅스는 이것이 한국을 진정한 글로벌 강국의 지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그늘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과 나란히 서서 대화할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할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이것은 한국 역사에서 전례 없는 일입니다. 수백 년 동안 한국은 항상 큰 나라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주변 국가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빅스는 일본으로부터 세 개의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총알도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보였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진 공격이었습니다. 어쩌면 실제 무기보다 더 위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살들은 한국 사회 내부를 갈라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역사 문제입니다. 일본이 과거를 왜곡하는 일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빅스가 본 미래에서는 이것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교과서를 다시 쓰고 국제 무대에서 역사를 다르게 해석하려 할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 시대의 만행들을 축소하거나 부정하려 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분노입니다. 극심한 분노입니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겪었던 고통,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아픔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거리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온라인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사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두 번째 화살은 경제적 압박입니다. 일본이 한국 경제를 타격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환율을 조작하고 한국 기업들을 국제시장에서 밀어내려 할 것입니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처럼 한국의 약점을 정확히 노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가정 경제가 흔들립니다. 이때 한국 사회 내부에서 균열이 생깁니다. 우리가 너무 강경하게 나가는 것 아닌가? 경제를 위해서는 타협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대편에서는 절대 안 된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 고 외칩니다.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지역마다 입장이 갈립니다. 세 번째 화살이 가장 위험합니다. 외교적 고립입니다. 일본이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고립시키려 할 것입니다. 미국을 움직이고 유럽 국가들을 설득하고 다른 아시아 나라들과 손잡고 한국을 압박할 것입니다. 한국이 비합리적이다. 한국이 지역 안정을 해치고 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옳아도 아무도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조차도 양쪽 사이에서 고민하게 만듭니다. 한국과 일본, 둘 다 우리의 동맹인데 어느 쪽을 들어야 하나?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역사 문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경제적 타격이 오고 거기에 외교적 고립까지 겹칩니다. 한국 사회는 극도로 분열될 것입니다.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서로를 적처럼 대하게 됩니다. 너는 매국노다. 너는 극단주의자다. 이런 비난이 오갑니다. 가족 간에도 의견이 갈리고 친구 사이도 멀어집니다. 빅스는 이 시기를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분열이 만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한국이 직면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멀리 동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의 여파가 한국에도 미칠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끝날 것이라고 빅스는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단순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잡한 방식으로 많은 문제를 남긴 채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중 하나가 한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는 한국산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포탄, 미사일, 각종 군수 물자들이 전장에서 쓰였습니다. 당시 이것은 정의로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침략당한 나라를 돕는 것,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국 무기가 사용되면서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군인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들도, 노인들도, 평범한 사람들도 희생됩니다. 그리고 그 무기 중 일부가 국제 무기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한국이 의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향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묻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묻습니다. 심지어 한국과 가까운 동맹국들도 묻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무기를 제공할 때 어떤 검토를 했습니까? 한국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외교적 질문이 아닙니다. 도덕적 질문입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나라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국제적 신뢰가 흔들립니다. 한국은 책임감 있는 국가인가? 한국과 거래하는 것이 안전한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한국 내부에서는 또 다른 분열이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한 일은 옳았다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도운 것은 정의로운 일이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인도적 차원에서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전쟁의 피해는 불가피한 것이고 한국이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대편에서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비판합니다. 국익을 해쳤다.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움직였다. 국제적 책임이라는 큰 짐을 떠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국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한국 국민이고 한국의 미래인데 다른 나라 일에 너무 깊이 개입했다고 비난합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정체성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한국은 무엇인가? 한국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한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세대가 갈리고 지역이 나뉩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도 정반대의 해석이 나옵니다. 빅스가 본 이 상황은 한국 사회가 겪을 여러 시련 중 하나였습니다. 일본의 압박, 내부의 개혁운동, 그리고 이제 국제적 책임 문제까지 모든 것이 겹쳐서 한국을 압박합니다. 2026년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해가 될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지만 이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빅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2026년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내부의 개혁운동이 절정에 달하고 일본의 세 가지 압박이 동시에 밀려오고 우크라이나 무기 문제로 국제적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한 가지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빅스는 이 해를 한국이 가장 분열되는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위기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치권에서는 권력 다툼이 격화되고 경제 지표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거리에서는 시위가 벌어집니다. 국민들은 극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동시에 불안과 혼란도 느낍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내일이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고통이 클수록 변화에 대한 갈망도 커집니다. 마치 긴 겨울을 견딘 땅이 봄을 간절히 기다리듯이 한국 사회 전체가 새로운 시작을 갈구하게 됩니다. 빅스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2027년 이후의 희망입니다. 모든 고난을 통과한 뒤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강하고 더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이 한국을 정화시키고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부패가 뿌리 뽑힐 것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불의가 햇빛 아래 드러나고 사라질 것입니다. 정의가 회복될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만 이기는 사회가 아니라 옳은 것이 승리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서로를 의심하던 사람들이 다시 손을 잡을 것입니다. 사회적 결속이 강화될 것입니다. 분열되었던 마음들이 하나로 모일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도약을 이룰 것입니다. 미국으로부터 받은 두 가지 선물, 첨단 방위 기술과 정보 기술이 한국을 진정한 글로벌 강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영향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의 목소리로 말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성숙해질 것입니다. 권력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고양될 것입니다. 빅스는 한국을 영적 중심지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영적 리더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질적 성공뿐만 아니라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보며 배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빅스는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란과 분열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낡은 질서가 무너져야 새로운 질서가 세워집니다. 고통 없이는 성장이 없습니다. 어둠을 통과해야 빛을 볼 수 있습니다. 2027년 이후 한국은 진정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정의가 살아있고 진실이 존중받고 모든 시민이 존엄을 누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천사들이 원하는 것이고 더 높은 뜻이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브랜든 빅스라는 한 예언자가 본 계시입니다. 그의 해석이고 그의 관점입니다. 미래는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절대적 진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혼란의 시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지, 어떻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해주십시오.